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 정식이 나왔습니다. 책의 표지는 이런 스타일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2024학년도 기출 정식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5개년 동안의 기출을 분석해 놓은 형태로 좀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전년도 대비 가격을 조금 더 올리지 않았다는 것. 됐죠? 주변에 수능을 미리 봤던 선배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기출 정식이 아마 시중에는 어떤 책자들보다 해설지가 자세하고 두터울 겁니다. 단순히 이제 두께만 두껍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사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나 좀 고려를 했다가 기출은 사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템이잖아요, 기출은.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래 수험생들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자라고 해서 시중에 있는 다른 기출 교재들과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도록 가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의 기출을 담아놓은 기출 정식인데 제가 이 기출 정식과 관련 OT를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기출인가?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 학습을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영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절대평가다 보니 애초에 학습량이 좀 적기도 하지만 학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참 신기하게 기출보다 EBS 학습을 더 많이 하는, 사실 EBS는 이제 수능이랑 직접 연계도 되지도 않는데 EBS 학습을 더 많이 하는 참 특이한 과목이죠. 그래서 왜 기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출 중에서도 기출 정식이라는 책자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왜 기출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기출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자,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가요. 2018학년도 수능 32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32번. 빈칸 문장이 이렇게 있죠. 요 문제가 2023학년도 수능 34번에 나온 문제고 올해죠. 정답률이 최악으로 찍혔던 문제입니다.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21%고 EBS 기준으로 조금 더 낮아요. 이렇게 빈칸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요 둘을 나란히 놓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2018학년도 수능 32번, 오른쪽이 2023학년도 수능 34번, 정답률 21%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장 보세요. It's that you lack blah blah. 여기 빈칸 문장 보세요. It's not that blah blah. 빈님, 문장의 구조가 동일한 거 아시겠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2023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학생들이 이제 Q&A 게시판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Q&A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빈칸 문장 자체가 뭘 묻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It is that, 이 뭐냐? It is that이 가주어, 진주어도 아니고 강조 구문도 아니고 이게 뭐냐? 계속 이제 묻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패턴이 이미 이전에 수능에서 빈칸 문장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it's that이라는 구조는 무조건 학습을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영어 OT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it's that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보통 어떤 사건 따위의 원인을 밝혀낼 때 문제의 원인은 뭐뭐이다 라고 할 때 it's that을 써요. 문제의 원인은 뭐뭐이다. 문제점은 뭐뭐이다. 혹은요 그냥 강조의 의미로 it's that, 정말로 뭐뭐이다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 자, 그것의 원인은 네가 빈칸이 부족한 것이다. 다시, 그 문제의 원인은 네가 빈칸이 부족한 것이다. 근데 결국은 너에게 빈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이 빈칸은 아니다. 피디님, 여기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이 아닌 것을 찾아야 돼요? 아닌 것을 찾아야 돼요. 보세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물론 평가원 교수님들이요. 어떤 부분을 의도하고 이걸 냈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교수님을 직접 아는 거 아니니까요. 문제 출제하신 분은 저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기출의 역사들을 파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출들이 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워했을 만한 어휘나 구문 같은 것들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를 대비할 때 있어서 기출을 학습하는 것은 그 해의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이게 기출을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기출은 학습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학습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 그 영어에서 학습 범위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영어에서 학습 범위란 뭐냐? 어차피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지문이 나올 건데 학습 범위가 뭐냐? 뭐냐면요.
구문과 어휘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아예 평가원에서요.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1, 2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어느 정도의 구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범위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절대평가 과목인데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는 사실 지문 내용이 쉽다 보니 구문이나 어휘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요, 수능만큼. 그럴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뭐냐, 기출입니다. 자, 요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기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입니다. 정답률 32%가 나왔어요. 이것도 메가스터디 기준이고요. EBS 기준으로 20%의 정답률이 기록됐습니다. 자, 여기 빈칸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development, 뭐의 발달? 역사적 통찰력의 발전은 실제로 외부인들에 의해서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역사의 통찰력의 발전이 뭐라고 생각되어지느냐?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훨씬 더 많은 혼돈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다시, 역사적 통찰력의 발달은 뭘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혼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혼돈을 만들어내야 돼. 즉, 끊임없이 빈칸에 대한 퀘스처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셔야 될 게 이겁니다. 도대체 이 앞에 있는 강사는 오브를 방금 뭐라고 해석했더라? 강사야. 응? 너 방금 오브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니? 응, 맞아. 왜 그렇게 해석했냐, 이거? 왜 그렇게 해석했니? 왜 그렇게 해석했니?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기출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예요. 기출을 공부했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예요.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저는 OT 하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설명도 좀 해드립니다. discover 무슨 뜻이죠? 발견하다. 맞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발견하다 다음엔 대체 뭘 발견했는지 발견의 대상이 따라 나와야 돼.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로 목적어라고 하잖아. 뭐뭐를 발견하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명사로 바꿔보자고. 어떻게? discovery. 됐어요? 이렇게 쓰면 이제 명사가 돼서 발견이 되죠. 근데 요것도 있잖아. 우리말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뭐뭐를 발견함. 뭐뭐를 발견함. 뭐뭐를 발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고. 그죠? 그럼 뭐를 발견했는지 명사를 그냥 뒤에다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다시 문법 용어 써서 미안해. 동사 뒤에는 명사가 목적으로 오는 게 맞아요. 뭐뭐를 발견하다. 근데 원래 명사 뒤에는 목적어 따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명사 뒤에서 뭐뭐를 발견이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전치사 of를 써요. 그래서 있잖아. 전치사 of가 맥락에 따라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discovery of 블라블라면 뭐뭐를 발견, 뭐뭐에 대한 발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한 게 이런 거야. 봐봐. 생각 한번 해봐봐.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랑 완전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 얘는 그의 발견. 얘가 이 발견이란 걸 한 일종의 주체예요. 됐죠? 그 얘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의 발견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위지애처럼 해석해볼까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발견,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즉 이 사람은요. 발견의 주체가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피디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브가 이렇게 뒤에 따라놓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오브를 뭐뭐에 대한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이 퀘스천이 뭐냐? 이거죠, 퀘스천. 잘 들어보세요. 원래 퀘스천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 질문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 근데
이거 영영 사전 찾아보면 옥스포드가 됐든 콜린스 코필드가 됐든 맥밀란이 됐든 참 신기한 건 얘가 질문하다는 뜻인 게 2번, 3번 뜻입니다. 메인 뜻이 아니에요. 그럼 퀘스천의 메인 뜻은 뭘까? 자, 우리말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질문이라는 말과 의문이라는 말은 비슷한 맥락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피디님 이거 납득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영어 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뭔가 궁금하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나는 이 영어 책에 대한 의문이 있어 라고 해버리면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난 이 영어 책에 대한 의문이 있어. 피디님, 이 책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 찾아보면 1번 뜻이 question은 doubt, 의심하다의 의미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질문하다인지 의심하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질문하다의 뜻일 때는요,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오케이? somebody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결론 한번 지어보자. 잘 봐봐. 여기 questioning of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뒤에 사람 없죠? 뒤에 사람 안 따라 나오죠? 아하.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의미의 명사형인 거예요. questioning. 의문을 표함, 의심함. 됐죠? 그리고 여기 동사를 명사형으로 쓰다 보니 뭐에 대한 의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of를 써서 뭐뭐에 대한 의심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여기 빈칸에는 결국 뭘 넣어야 되냐면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는지를 넣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는지를 넣어야 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의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심지어 이 문제 좀 재밌었던 게 2022학년 수능의 전 과목을 다 합쳐서 가장 이의 제기가 많았던 문제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뭐뭐에 대한 질문. 근데 생각해 봅시다. 뭐뭐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데 이 문장의 이 지문에서는 맥락상 뒤에 뭐 어떤 사람도 없고 questioning이라는 단어의 그냥 용례상 무조건 의심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오답을 골라놓고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 평가원은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답변하고 말아버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도 잘 안 해줘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퀘스처닝이라는 게 어떻게 의심이라는 거 알고 여기 있는 오브가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인 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전의 기출을 통해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퀘스천은 기출에서 이런 의미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쟤는 괜찮은 어휘편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장에 나왔던 퀘스천을 따로 다뤄서 설명까지도 해드려요. 되게 많이 나왔던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학습 범위의 가이드를 기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가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1번 뜻만 외워도 되나? 아니면 저 끝에 있는 7번 뜻까지 외워야 되나? 이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항상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학습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제일 먼저 기출학습해야 될 이유 2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전에 나왔던 킬러 컨텐츠로 나왔던 문장 구조 다시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두 번째, 어떤 어휘나 구문 따위를 학습해야 될 범위를 설정할 때 기출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 어디까지 외울까? 아, 기출에 이 뜻까지 나왔으니까 이 뜻으로 외우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아니 근데 내가 혼자 너네 표현대로 기출만 그냥 벅벅 풀고 있으면 기출만 벅벅 풀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역사가 반복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식도 없고 이 단어를 내가 제대로 해석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싶잖아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기출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의 반복과 기출에서 나왔던 어떤 단어의 의미들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교재가 기출 정식이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출 정식의 해설편의 샘플입니다. 팬님 이거 자세하게 다 안 보여드려요. 제가 좀 끊어 보여드릴 테니까. 요게요,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한 문제에 대한 해설.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에 대한 분석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4문장짜리 짧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에 대한 정리, 문제 풀이와 오답 분석만 이만큼 제가 때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쪼개볼까요? 첫 번째, 저는 앞쪽에서 기출 정식의 문제 유형을 분석해드려요.
어떻게 분석을 해드리냐면 여기 이제 빈칸에 대한 분석인데 빈칸의 절대평가 이후의 출제 경향을 쭉 보여드려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 지표들을 통해서 유형의 특징을 뽑아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접근법도 알려드립니다. 모든 유형들을 이렇게 핵심 정리를 다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구문과 어휘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에 나왔던 어떤 특정한 단어의 뜻을 어디까지 알아야 될지, 기출에 나왔던 특이한 문장 구조를 어디까지 알아야 될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저는 그냥 기출 문장 하나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문장의 해석을 그냥 문장을 쭉 다 직역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끊어 읽는 단위대로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킨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쓰이고 있거든. 이 킨의 날카로운 예리함, 보통 학생들이 여기까지 뜻을 외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강렬한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에 유의하자. 외워야 될 범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다고. 구문과 어휘 포인트.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기출 교재들이 EBS에서 낸 해석을 한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써요, 그거. 직접 이렇게 해석을 다 씁니다. 그 학생들이 시험장에서요, 저도 알거든요.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춰서 예쁘게 해석할지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대로 끊어서 읽는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기출학습 가이드를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죠.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평가원이 내는 문제들 보면요. 절대로 너무 추상적이라서 읽을 수 없고 답만 찍어야 되는 글들 내지 않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글을 내요. 다만 비유적인 표현이 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만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읽을 거냐? 기출만 봐도 충분하죠. 5개년 동안 기출에 문제가 몇 개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렇게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오케이? 보세요. 이 문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이 내용이 원인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결과이다 한 다음에 다음 문장 봐봐. 조국에 대한 사랑이란 이 말은 앞문장에 등장한 집단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케이? 엉클쌤과 파틀란트라는 건 이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앞문장의 내용이랑 붙여서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도 다 해드리면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해드립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유형별 풀이법도 제시를 해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찾아야 될 정보가 이런 정보인데 요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에서 요게 정답의 근거인 걸 알 수 있어서 찾아보면 정답의 근거는 이거다. 하고 오답 선지를 해석하고 거기가 오답이 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다 다뤄드리는 게 기출 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기출 학습할 거면 가장 꼼꼼하고 완벽한 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기출 정식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왜 기출을 학습해야 하죠?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킬러 컨텐츠는 역사가 반복될 거니까요. 두 번째, 기출을 공부해야 범위가 애매한 영어라는 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어휘와 구문의 범위를 구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해야 할 기출의 범위를 확실하게 가장 잘 정해주는 교재는 단언컨대 기출 정식일 겁니다. 메가스터디 비타민 교재에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강좌에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아예 온라인 서점상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출 정식과 함께 2024학년도 수능 1등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출 정식에 있는 세부적인 요 내용들을 강의로도 다 담아놨고 이미 저는 완강을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만이 아니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통해서도 또 기출 정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출 교재, 최고의 기출 강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어떤 기출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올해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기출 정식으로 수능 영어 1등급 꿀 빨아 봅시다. 됐죠? 그럼 저는 기출 정식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